반갑습니다. 준데일리입니다. 오늘부터는 머슬 임밸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슬 임밸런스 관련된 내용은 얀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머 얀다의 경우에는 체코의 신경학자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엑스레이나 MRI를 이용한 진단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 얀다의 경우에는 이 근골격계의 의학은 구조적이고 그 기능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엑스레이나 MRI가 비결정적이거나 수술이 병변을 치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MRI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디스크 레벨이 그레이드 1에서 4까지 있을 때 그래도 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리고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도 4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증상이랑 조금 무관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이 시기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병변은 엑스레이나 MRI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정적인 자세에서 MRI를 찍고 엑스레이는 순간적인 사진 포착이기 때문에 관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PT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신체의 구조와 시스템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근육이 움직이면 어떤 근육이 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근육이 또 움직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계속 1시간 그 세션 동안 운동을 하시면서 또는 치료를 하시면서 시각화하면서 상상을 하시고 그거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다른 근육과의 협응된 움직임을 고려해서 인식을 하고요. 이 대표적인 예가 회전근개의 안정화입니다. 회전근개의 1차적인 역할은 바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잖아요. 근데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나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엑스턴 로테이터를 강화시키는 이 로테이터 커프 엑서사이즈를 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널 로테이터가 근육 긴장도가 너무 높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라식 커브로 인해서 로테이터 커프가 작동을 못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협응된 움직임을 고려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부가적으로 로테이터 커프 자체는 1차적인 역할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지만 휴머럴 헤드의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를 담당합니다. 팔을 어떤 위치에서 움직이든 상관없이 이 휴머럴 헤드의 중심부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이 역할이 이 로테이트 커프의 역할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움직임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휴머럴 헤드의 중심을 유지를 잘하고 움직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휴머럴 헤드가 중심을 유지하고 움직일 때 로테이트 커프가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이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익스트럼 로테이터가 약한 게 아니라 로테이터 커프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통증 치료 자체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을 통한 통증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통증의 부위죠. 그래서 이 통증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슬의 이런 밸런스가 증가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이런 코디네이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트는 저희가 협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얀다 책에서는 적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랙을 한쪽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육상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 내방근과 외방근의 근 길이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분들이 이렇게 트랙 러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적응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육 임밸런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자체 내에서는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능장애가 생기면은 통증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기능장애는
또 불균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있어도 무통증 동반이 가능합니다. 우리 왜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평소 자기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병적인 근불균형은 관절 기능 장애와 변형된 움직임 패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변형된 움직임 패턴을 초래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익숙하시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하지 않는 와중에도 이러한 자세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외부적인 자극, 뭐 누군가가 부르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짚거나 멀리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이 자세만 유지한 채로 고개만 들거나 팔을 올리게 되면은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변형된 패턴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플 수 있고 목이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패턴을 깨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여기서 잘 앉을 수 있게 자세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여기서 이 자세로 넘어가는 패턴을 깨주거나 아니면은 이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 자세에서 스스로가 이제 자각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근데 그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 생역학적인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된 자세와 반복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들을 매일매일 반복을 하거나 이러한 자세에서 만들어지는 반복되는 움직임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은 이 근육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무브먼트 임페어먼트 신드롬을 얘기한 셜리 샤먼의 경우에는 이 반복된 운동 그리고 지속적인 자세는 근육의 길이나 근력, 그다음에 경직성의 적응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적응은 움직임 손상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손상은 결론입니다. 이거는 결론이고요. 원인은 바로 반복된 운동 또는 지속적인 자세죠. 이러한 반복된 운동이 잘못됐는지 또는 자세가 잘못됐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인 것들은 운동 다양성의 부족이고 운동 부족, 그다음에 반복적인 운동 장애입니다. 운동 다양성의 부족은 뭐냐? 우리가 흔히 운동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재미가 있는 것만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도 이 운동만 계속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릎 근력이 좀 약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어깨가 좀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허리가 좀 아픈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수영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흔히 우리가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러닝 자체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무릎 통증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 또한 다양성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의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운동 장애입니다. 이것도 운동 다양성의 부족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특정 운동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 또한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한 다른 관절에서의 변형된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손상이나 병리 후에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대표적으로는 트라우마틱한 페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넘어지거나 차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손상으로 인해서 그 근육을 보호하기 위한 가드닝이 생기면서 임밸런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리는 뭐 흔히 얘기한 디스크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관절 위치나 운동으로 인해 변화된 고유 수용성 감각 정보입니다. 아까 전처럼 잘못된 운동 방법을 하거나 특정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 그쪽 방향으로의 그 고유 수용성 감각 정보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 할 때도 그 방향으로의 움직임만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특정 근육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계속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기능장애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징적인 반응입니다. 이 뇌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가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에 노말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것이 그 변형된 노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징적인 반응을 계속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앉아있을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몸을 뒤로 돌려가지고 정 가운데로 몸을 맞춰놓고 여기가 정 자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몸이 뒤로 간 것 같아요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은 앞인데 왜 뒤로 돌려보내? 다시 앞으로 갈게. 라는 그러한 특징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근불균형 자체가 중추신경계, 이 브레인의 새로운 운동 패턴이 되고 통증과 기능 이상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계의 기능적 병리학은 구조들의 손상보다는 구조의 기능 손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육 불균형은 기능적인 병리의 한 예로 반대 근육 그룹에서 길이 또는 근육 불균형을 말하고 비정상적인 관절 기능을 발생시킵니다. 이 얀다 박사는 신경학적 근육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 근골격계 통증 분야의 선구자이며 신경계가 통증 발병과 지속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감각 운동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